출구 없는 총선 개표 라이브. 한 발 더 깊이 있게 총선 속으로. 2024 총선 빅텐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상당히 남다릅니다. 여기가 어딜까 매우 궁금하시죠? 여기는 바로 국회 제2간담회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새 매체가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구교영 기자 그리고 김은지 기자 그리고 저 셋이서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세 개 매체가 함께 연대해서 정치권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만들었습니다. 무엇? 바로 총선 방송 빅텐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다. 네. 언론사상 최초로 저희가 세 개 매체가 연대해서 처음으로 해보는 빅텐트 방송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무려 7시간, 장장 7시간 생방송을 합니다. 저희 셋만 나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포복절도하게 할 수많은 화려한 게스트들과 함께 찾아뵐 것입니다. 자, 함께한 두 분 제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재열. 이거 방 너무 놀랐어요. 아니 방송에서 노잼으로 찍혀 있는데 오늘 전기를 드리는 거죠, 저희가. 네, 그리고 방송인 허재문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경향의 아들 오늘 포복절도에서 포복을 맡고 있는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 예, 그리고 제가 깜빡 잊고 첫 방송이다 보니까 소개가 늦었는데요. 제 왼쪽에는 구교영 기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은지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안녕하세요. 얼어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굉장히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과연 이 방송이 어떻게 종결지어질까? 왜냐면 오늘 개표 결과도 굉장히 늦게 나온다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자정까지 하는데 그 무렵에 결과는 과연 나올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떠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방송 3사는 출구 개표를 공동으로 하지만 저희는 언론사 최초로 네. 3사로 개표 방송을 한다. 이런 데 굉장히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지금 1부는 장윤선 기자가 진행을 하고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또 다양한 게스트들이랑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진짜 12시까지 계속 계셔야 네.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사가 모여서 7시간 생방송을 처음으로 해본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 투표소 스케치 다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분을 저희가 또 초대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개혁신당의 천하람 공동선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예. 오렌지 잠바를 입고 오셨어요. 네, 저희 당 색깔이 오렌지고요. 네. 아까 뭐 포복절도에서 포복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맞습니다. 그러셨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절도를 담당하고 준비한 멘트 같은데요. 큰일 납니다. 네. 절도 있게.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 방송에 총선 빅텐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면이 다 좌편향이에요. 전체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 방송 시간도 차라리 12시에 시작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낮 12시에. 왜냐면 격전지의 발표가 새벽 1시, 2시쯤 난다 그러고. 정오가 아니라 자정에. 그래서 더 오래 하시는 것도 한번 예. 생각해 보십사. 알겠습니다. 오늘 끝이 없는 말씀드립니다. 무한질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오후 5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사전 투표율이 31.28%라는 역대급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번 투표율이 과연 앞자리 숫자를 7자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6자대로 마무리가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종합된 투표율 혹시 김은지 기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후 4시 기준으로는 61.8%라고 하고요. 지난 총선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반영이 된다면 아마 60대 후반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네. 60대 후반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에 우리가 70%대를 찍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심지어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40%까지 투표율이 내려간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7명 사이가 투표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정치 관심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후 5시 기준 또 통계가 종합이 됐는데 64.1%. 굉장히 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이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어디까지 간다? 이게 참 관측은 어려운데요. 지난 총선의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 여기가 어느 때보다 남다르게 높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세간의 관측대로 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긴 했지만 1시간 남았지만 저는 뭐 70% 근처까지 가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 70%까지 갈 수 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몇 퍼센트 보십니까? 저는 한 67%? 67. 정도.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로 아니 얘기하시네요. 그냥 완전한 감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70%에 근접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약간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개표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한 2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전 투표 제도 자체가 워낙 자리를 잘 잡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 포션에서 사전 투표가 올라간 거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되게 뼈아플 수 있는데 일부 보수층이 약간 투표 의지가 되게 약해진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판세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수도권 격전지에서 더 국민의힘 쪽에 파멸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블랙아웃 기간 동안 오히려 국민의힘 분위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도 한번 점쳐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각 행위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비상입니다. 투표율이 60% 초반에서 정체 상태입니다. 이미 연락했던 지인들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워딩을 했거든요. 사실은 급한 거는 우리 천하람 그 위원장님 말대로라면은 여권이 급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메시지는 야권에서 나왔다는 점, 이 점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너무 높아졌을 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세대적으로 2030, 40, 50 지지를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무슨 2030 남성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징후가 거의 없고 2030 남성들이 오히려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거든요. 지난 대선 지선 그렇게 밀어줬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거 있고 그분들은 그럼 개혁신당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관점에서 투표율이 높아도 좋을 게 없고 그렇다고 지금 낮다고 가니 이미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 많이 나왔을 텐데 이게 과연 방어가 될 것인가. 아마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는 거죠. 어쨌든 많이 나오면 우리 전체적인 파이에서 지금 지지율 나쁘지 않으니까 어쨌든 올라간다.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 잘 낸 메시지라고 봅니다. 천하람 위원장 오셨으니까 또 이따 가셔야 되니까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제 화성을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부분인데 물론 아직 선거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진짜 초박빙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실제로 본투표 기준으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거의 1위를 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이거는 저의 뭐 희망도 섞여 있지만 저희가 데이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말할 수 없지만 선관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이준석 대표가 사전 투표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가 또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는 살짝 열세일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열세를 본 투표에서의 우세로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갈 것이냐 저희 그 부분 굉장히 뭐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 1~2% 안에 초박빙 승부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당선 여부는 저요? 미래 2번이시잖아요. 정당 득표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대표의 당선 확률보다 좀 더 높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 천하람의 당선 여부를 떠나서 비례 후보 2번도 당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행한 일은 저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당을 위해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이 많이 실종됐어요. 이번 선거에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프거나 아쉬운 점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솔직히 잘 못했어요. 저희가 초반에 받았던 기대들에 비해 가지고 잘 못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조국혁신당에 출연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지지층은 굳이 따지면 조국혁신당이랑 그렇게 겹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뼈아프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저희가 초반에 분위기가 좀 좋았을 때 약간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려고 했던 지점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현역 의원 이사 죽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이나 아니면 이낙연 대표와의 통합과 그다음에 거기 결별.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준석의 그 가졌던 선명한 개혁성이 아니라 그냥 기성 정치인이랑 비슷하네. 라고 했던 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조금 등을 돌리게 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오프닝 하실 때 정치권은 못했지만 우리 빅텐트. 세 명은 네. 빅텐트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정치권. 들어오자마자 지금 바쁜 시간 내서 왔는데 이렇게 디스를 하시나. 위원님 오는지 몰랐어. 우리.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실 빅텐트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치 세력인데 그 과정에서 아프다. 많이 아프네.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빅텐트를 차라리 하지 말든가 선명하게 그러면 단기 필마로 가든가 할 거였으면 잘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실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저희 오늘 방송은 빅텐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만하세요. 얼마나 하려고 그래 얼마나. 아니 제가 이미 성공한 거 아닌가요? 아셨으니까 뭔 소리야. 우리 이제 끝났는데 지금 선거 끝났는데. 아니, 저희 빅텐트 빅텐트 취재 조언. 결과를 네. 좀 하나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 후보들 좀 내지 않았습니까? 많이 냈죠. 국민의힘에서 막판에 특정 선거 구간에 그 바터를 하자는 식의 제안이 왔다는 얘기가 취재가 됐는데 네. 실제 그 상황이 어땠고 국회의원 실제로 기자의 어떤 단독. 결론을 내렸는지 좀 말씀해 단독 주십시오. 이제 뭐 다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실제로 있었고요. 단독 발표. 단독이다. 네. 단독. 뭐한 30분 남았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진짜 유혹이 왔었어요. 뭐 누구를 살려줄 테니 누구를. 국민의힘에서 네. 구체적인 지역 몇 검열이 개, 몇 됩니까? 개. 네. 뭐 거명은 하시고 저는 뭐 네. 제가 들어보고 맞는지 아닌지. 네, 일단. 영등포 갑과 경기 네. 화성을 후보를 맞바꾸자는 취지의 제안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뭐 기가 막히죠. 네, 하나 터뜨리죠. 네. 아 근데 그거 변호사 오셨어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제안들이 사실은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때 좀 센 메시지를 냈어요. 네, 봤습니다. 예, 아침에. 네. 거의 뭐 정치적으로 순화해서 말했을 뿐이지 우리 유튜브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단일화하면 죽여버리겠다 거의.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거의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발신할 정도로 저한테도 연락 많이 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치 개혁의 시작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정치 가장 X처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또 무슨 뭐 단일화 무슨 뭐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실망하는 게 그런 선명한 개혁성을 유지 못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난리를 쳐서 다시 또 국민의힘이랑 뭔가 쿵짝쿵짝한다? 저는 그러면 개혁신당 거의 끝장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좀 네. 여쭤볼게요.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대표 당선되면 국민의힘하고 다시 합쳐가지고 한 식구가 되는 게 순리다. 홍준표 시장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총선판에서 자기가 잊혀질까 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몸부림하고 있다.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5만 가지 메시지들을 거의 뭐 한동훈 위원장 팀킬 메시지도 엄청 네. 내시고 네. 그러시는데 그건 그냥 이제 본인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대표까지 했는데 어차피 그래서 그랬는데 유혹만 당하고 쫓겨난 거잖아요. 왜 돌아갑니까? 그래서 또 예를 들면 뭐 그럴싸해 보이는 거 주겠다 할지 몰라도 또 포장지로 써먹고 약간 살망해지면 또 찢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보가 이번에 빅텐트를 못했을 뿐이지 저희가 바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짓을 저희가 할 이유가 없다. 아니 그럼 범야권 이렇게 뭉쳐지는 겁니까? 저희는 이번에? 실제로 제가 얘기했어요. 제 언론인 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범여권이라는 얘기 쓰지 말아달라고. 오, 개혁신당은 저희는 범야권 아니다. 저희는 범야권이다. 아, 개혁신당은 예. 범야권이다. 네. 22대 국회에서 야권 역할을 할 것이다. 당연하죠. 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지. 네. 저희가 국민의힘이랑 뭐 쿵짝쿵짝 하려면 차라리 국민의힘 안에 있지 여기 뭐 하려고 나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보여요. 네. 네. 자, 14분 되고 있는데 혹시 양재열 변호사님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나 하셔도 최원환 됩니다. 변호사한테요? 네. 사실 제가 고향이 순천이라 저희 순천 가는 기차도 같이 타고. 너무 이게 지역 야. 행사를 섭외했네요. 순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순천 판세. 거기 지금 순천 판세 되게 쉽지 않은 것이 거의 무소속 후보와 진보당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선거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 덕분에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는가. 이제 천하람 변호사는 순천은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지금 계속 있을 가족도 거예요? 잘 있고 좀 잘 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순천이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너가 지역구 나왔었으면 됐을 텐데 저는 들으면서 되긴 뭐가 돼 하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주변에서 좀 꼬드기는 아니 분들이 제일 왜냐하면은 나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했을 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강대한 정권 심판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여론 때문에라도 저는 어떤 개인기나 인물론을 떠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번에 호남에서 크게 저는 파란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순천을 물어본 이유가요. 네. 순천이 지역구라서 물어본 것도 있지만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순천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변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순천이 네. 조금 전남의 공천 정치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공천 잡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순천 지역 내에서는 예. 저한테까지 전화가 올 정도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 양지열 변호사님 출마했으면 됐었어요. 당선됐어요. 아쉽다. 꼭 그렇게 꼬드기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큰 거 한 장만 주시면 제가 조직해드릴 수 있다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거 했다가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잘못 달려가서. 자, 이제 15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한 말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은 성공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직 결론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심판은 성공하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너무 개판을 치는 바람에 그 상대 진영도 진영이 더 결집하는 효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진영 간의 대립, 진영 논리라는 것이 점점 더 강화되는 아주 꼴보기 싫은 22대 국회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개혁신당은 그래도 국회 안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고 자기 할 말 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은 어차피 성공할 것 같으니까 우리 국회의 전체적인 수준을 위해서 저희 이준석 또 천하용인 저희 조금박해 같은 사람들 좀 소심파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저희 개혁신당에 한번 좀 도와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한 표만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화면이 좌편향이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예. 저희가 투표율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네. 저희가 3사 방송 최초로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천 네.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실시간 동접자 수를 네. 지금 최근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네. 시사인이 7,000 들어와 있고요. 편의점 3,200 들어와 있고요. 아유, 어떡해. 아이고, 얘기하지 마. 경양 980인데요, 지금. 좀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좀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시작이니까. 저희는 훌륭합니다. 네. 해 떨어지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아직은 지금 날이 밝아가지고. 1179명이에요. 그래요? 어제 뭐 허위사실 유포할 거야? 아들. 일을 빼버린 거야. 예. 어찌됐든 뭐 순조로운 출발 저희가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분 모셔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리 모시기 직전에 일단 어떠세요? 지금 뭐 발표된 저 투표율 보니까 5시 현재긴 한데 서울이 66%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구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대구가 60.8%. 그리고 최저가 제주네요. 제주가 59.7%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투표율 상황을 보면 정권 심판론이 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정권 심판원 얘기가 매번 선거 때마다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당시 집권 여당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기자들은 많이 쓰십니다. 기자분들은. 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작동한 경우가 많았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투표율 높은 거는 확실히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고 또 이게 참 선거가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선거를 취재하신 분들이라든가 방송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꼭 일거리를 던져주고 싶으신지 유권자분들이 참 괴롭게 투표를 하셨어요. 아예 무슨 말씀이냐면 70% 확 넘어갈 정도로까지 나오면 야 이거 정권 심판론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지난 선거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권 심판론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하고 있는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주로 초접전 지역 내지는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었다가 접전으로 돌아선 지역들 그런 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충남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데 이런 데들도 굉장히 투표율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지역들이 과거보다는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야권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70%를 확 넘지는 않았지만 대구 쪽이라든가 경북 쪽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접전 지역에서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야권에서 바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지금은. 그렇군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총선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는 1.5% 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분 남았는데 혹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대체로 투표소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슬리퍼 신으시고 입던 차림 그대로 나가시면 바로 투표하실 수 있으십니다.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의원회관 오랜만에 와봤어요. 예. 예전에 한 20년 근무했는데 여기에 예. 이 의원회관 건물에 예, 거쳐간 국회의원들이 누구입니까? 뭐 저는 많지는 않아요. 네. 뭐 제일 먼저 모셨던 분이 이제 정동영. 96년부터 제가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은 딱 한 사람만 모셔봤습니다. 이번에 생활에서 정도경 의원. 예. 네. 그렇구나. 자, 저희가 지금 총선 분석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 그 이번 선거 앞두고 정말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많이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파를 꼽겠어요. 이번 선거는 대파 선거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다른 분들 좀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뭐 2조 심판론도 있었고 정권 심판론도 있고 여러 프레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경 기자님은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분기점은 조국 열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국 열차. 어제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우리 지지자들 상대로 조국 대표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광경을 봤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지지자들이 남행열차를 연습을 해요. 오. 굉장히 연습을 하고 노래 불렀는데 남행열차를 비 내리는 호남선 조국 열차에 이럽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싫고 빨리 호남까지 내려가자는 얘기죠. 내려가자. 그러니까 그 열기가 네. 호남에서 불기 시작한 조국 열풍이 호남에만 그친 게 아니고 또 PK 지역까지 덮치지 않았습니까? 네. 고마 치아라마 네. 이렇게 사투리 한번 써주니까 또 네. PK 지역이 굉장히 요동을 쳤고 네. 그런 흐름들이 수도권까지 전해져서 결국 비례선거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분기점이 됐고 어떻게 보면 야권 진영의 정체된 지지율을 한꺼번에 고양시키는 굉장히 분기점이 됐다 이런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는? 네, 저는 3월 10일 기점으로 선거 구도가 확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데 한 달 전이거든요.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정말 그날 윤석열 인천공항에서 대통령 제가 그렇죠. 4시간을 서 있었어요. 4시간. 네,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또 거기서 이제 나가는 걸 보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장면을 포착한 건 MBC 기자밖에 없었고 그 MBC 기자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이종섭 대사가 당시 대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정부 여당에서 감추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금 선거 전면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파 일정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일파만파되면서 지금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구도가 더욱더 확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재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사실 디올백 보도를 꼽고 디올백. 싶어요. 예. 왜냐하면 왜 꼽냐면 디올백 보도가 자체가 총선하고는 좀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11월 말에 보도가 됐었는데 디올백 보도가 나온 이후로 급격하게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김건희 여사 투표도 비공개로 세상에 대통령 배우자가 비공개로 투표를 했다고 나중에 발표하는 건 또 야. 뭡니까?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아니 마스크 쓰고 아무도 모르게 네. 그냥 살며시 갔다 왔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경호원들이 막아서 막아서- 못 찍었다더라. 예. 예. 그게 또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네.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마지못해 그래 확인해. 찍었어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4개월째 모습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꼽냐면 네. 사실 그때부터 조짐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실 개인기로 지금까지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을 쭉 이끌어 왔었는데 조기 등판을 시켜버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때 처음에 지금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 캐릭터가 그렇게까지 막 바람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지만 처음에 막 등판했을 때는 야 뭔가 기대치를 국민의힘 쪽 지지하는 분들에게 끌어모았어요. 네. 그리고 중도층들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했는 하지만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했는데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 기대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게 사실인데 조기 등판하는 바람에 바람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조국 열차라든가 이런 게 네. 들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걸 좀 거슬러 올라가서 디올백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속보가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관저에서 개표 방송을 시청할 예정이다. 저희 방송 보시면 네. 자, 3사 연합 방송, 예, 뭐 빅텐트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성적이 안 좋아요. 올려주십시오. 네.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많이 듣긴 하는데 예. 이쪽 네. 유튜브는 네. 알고리즘상 알고리즘이 잘 안 될 수가 안뜰 있어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저희 방송들을 보셔야지 대통령이 어떤 앞으로의 기조를 잘 잡고 국민들의 환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아, 정답입니다. 허재무 씨는 네. 어떤 프레임 사실 보셨어요? 저는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으로 가면 젊은 층들이 정말 화가 났던 건 이종섭 대사 전에 최상병이었다. 네. 최상병 선수.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에 관심이 없던 제 주변 친구들 후배들도 선배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군복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그렇지만 이 사고를 국가가 책임져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젊은 층들의 어떤 투표장으로 가는 길까지의 길목을 안내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저는 최상병 수사 무마 사건 이렇게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들 뭐 다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역시 앞서 언급이 한번 됐습니다만 반복될 텐데 역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이번 총선에 하나의 중요한 그 분기점이 분기점이 아니었는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 개인적으로는 조국 혁신당 출범에 대해서 사실 긴가민가 했었어요. 저게 맞나? 저게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완전 저처럼 또 많았죠. 비판하는 네. 사람도 있었고 또 설사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당이 과연 지금처럼 돌풍 또는 뭐 뭔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약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사그러 들어간다 그럴까? 좀 희미해지고 있던 시점에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좀 기성같이 나타나서 이를테면 정권 심판의 바람, 불길에 뭔가 재점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아무리 그 토양이 좋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심판 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다 하더라도 뭔가 불을 붙이는 역할이 필요한데 한번 저는 조국 대표를 만나면 여쭤보고 싶어요. 네. 상당히 준비된 느낌을 받았어요. 오. 그냥 이게 뭐 언제부터 준비했냐?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그러면 아, 이게 저희가 6시 곧 35분에 만납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하나 저희가 1번이에요. 예.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첫 번째가 이를테면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어떤 선명한 야당과 이게 굉장히 그 많은 유권자층의 반윤 또는 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한테 이게 확 와닿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2년도 길었는데 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메시지가 주는 그 선명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민비조라는 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좀 쪽팔린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전국 지역구 못 내. 우리는 비례로만 갈 거야. 근데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가겠다. 그 대신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 얘기를 정당 하나의 꼴을 갖추고 있는 정당이 내세워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지민비조 전략을 펼친다라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도 그런 정당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당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주 애각화 시켜가지고 지민비조라는 그 어떤 뭐 선거 전략이랄까 이걸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유권자들 중도 유권자들에게 가슴에 와닿았다. 아 맞아 저거다. 그러면서 저는 정권 심판론이 확 불이 붙은 거 아닌가. 저는 그 흐름이 오늘 투표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고 네. 그 흐름을 뒤엎을 만한 그 이슈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고 아니, 근데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이 총선 과정에서 우리 기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아니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제대로 예측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이 많이 깨졌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 혁신당도 당연히 그렇죠. 조국 혁신당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 공천에 관해서도 사실 뭐 경향신문도 그렇고 뭐 이른바 진보적으로 분류되는 그런 매체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막상 이뤄놓고 났었을 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맞게 토양이 만들어졌는데 조국 혁신당이 선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만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 얘기를 통 안 듣는 것 같다. 근데 우리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나타났다. 저쪽에서 끌어주게 되면
이 조국 지금 대표님이 딱 아예 밝혔잖아요. 민주당 크게 나가면 우리가 선명하게 가겠다라고 하니까 아 저거구나라는 걸 아분대로 콕 집어준 게 정확하게 네, 제가 집중한 게 아닌가 교수님이나 싶어요. 변호사님 말씀에 첨언을 좀 드리면 사실 언론의 대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조국 대표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주목했던 레가시 미디어는 거의 없었어요. 아마도 금방 사그러들겠지. 기껏 해봐야 좀 페이스메이커 하지 않겠어? 요 정도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어떤 순서로 했냐? 먼저 취재편의점 가서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 경향TV 옵니다. 그다음에 시사인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잔치가 다 끝나니까 경향신문 인터뷰하고 한겨레신문 인터뷰하고 동아일보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가장 후행적으로 반응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미 조국 혁신당이 그 페이스메이커 수준을 넘어서 게임 체인저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에 빠졌냐? 원래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만 싸우면 될 줄 알았거든요. 상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네. 1대2로 싸워야 됩니다. 조국 대표가 생겼어. 그러니까 메시도 강렬하게 나옵니다. 2조 심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언어들 3월, 4월 뱉었던 언어들을 세하려 보니까 가장 많은 단어가 뭐다? 범죄자. 조국이었다. 그 다음이 이재명이었다. 원래 이재명하고 싸우려고 한판 뜨자 토론하자 그랬는데 결국 나중엔 조국을 더 많이 불러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굉장히 유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심지어 지민비조라는 말을 이제 지국비조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경원 후보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바람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민비조, 그러니까 지역은 민주당 찍고 이제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자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전략이 심지어 국민의힘 후보 입에서 지역은 국민의힘 찍지만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으세요라는 말이 기자까지 예. 오염시켰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인 거죠. 예,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찍으러 나오는 김에 국민의힘 지역 찍어주세요라는 실제 말이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중도층에게 뭐랄까 부동층에서 볼 때는 그 지민비 전략이 상당히 거기까지 미쳤다고 봐요.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만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그 지지층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거의 1, 2 또는 1위 또는 2를 갈 수 있었던 저는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쪽이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그 뭐 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쩔 때 보면 기획력을 하는 참 잘한다 보수 쪽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 나경원 지금 의원 당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어떻게 나가가지고 다른 당의 전략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본인 살라고. 아이고 본인이 살라고. 아니 본인이 살아도 나를 찍어달라. 아니 그거는 해도 당을 당을 한 거? 부채치고 본인이 살아야죠. 당 대표였던 사람이 당을 붙여치면 어떻게 해? 당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국민의힘 포스터에 딱 걸어놓은 게 이조 심판론도 되게 웃긴 게 원내대표만. 네, 원내대표 당대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뭐지 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심판하는 건데 야당을 심판하는 게 이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포스터처럼 만들어놨는데 보면 저게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이 대국 대표가 심판을 한다는 얘기인가? 네. 이렇게 인상을 줘버려요. 아니 근데 사실 실언은 너무 많았어요. 막판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야권 범야권이 200석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셀프 사면을 하게 될 거다. 사면론까지 예, 깔았죠. 그런 황당한 네. 주장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웃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됐던 것 사면권은 같고요.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제 뭐 이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우리가 뭐 개헌을 해서 대통령 체제까지 바꾸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실 저는 조국혁신당 취재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현장 어제도 취재 가셨잖아요. 어제도 네. 갔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파이널 유세까지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 앞서 우리 구교훈 기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완벽하게 사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외면한 취재 현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취재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 저 마이크도 쓸 수 없고, 뭐 어떤 선거를 뭐 선거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걸 일체 선거법상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오로지 육성에 의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만 캠페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선거 캠페인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정당인이나 후보들이 발언을 할 수 없으니까 지지자들이 먼저 조국 기자 노래 어제 제가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는 애국가까지 하더라고요. 노래를 계속 나의 조국, 나의 조국 애국가, 예, 애국가하고 거기까지. 그다음에 예. 뭐 이무리한 행진곡하고 부산 갈매기, 맞아요, 부산 갈매기 있어요. 예. 뭐막 남행열차 온갖 노래들을 불러가면서 자기들끼리 여흥을
만들고 사실 제가 앞서 이제 대파 선거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민족은 해학의 민족이다. 다양한 풍자가 나오더라. 근데 저 유세 캠페인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유세 문화도 만들었다고 평가를 해봄직하다. 그리고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조국 현상, 이른바 조국 혁신당 현상,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 기자들이 다양한 분석 기사를 많이 좀 쏟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5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제 몇 분 남은 겁니까? 25분 남았어요. 와, 네. 예, 지금 가도 투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본인의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되고요. 네. 6시 안에만 입장을 하시면은 네. 순번표를 받고 끝까지 투표를 6시를 아. 넘겨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투표율 상황들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그 서울 지역 투표율이 66%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가운데 접전지들 좀 불러드릴게요. 종로구 지금 곽상훈 후보와 최정현 후보가 맞붙어 있는데 네. 67.2% 이야. 투표율입니다. 네. 그리고 중구, 중성동, 갑을 모두 지금 굉장히 주목받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66%고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66.2%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지역구가 어디시죠? 마포 관심 있으신가요? 마포 같은 경우는 66.7%. 그리고 이제 양천 같은 경우에도 황희 의원이 나온 지역구도 굉장히 구자룡 후보가 붙어 있는데 67.8%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네. 65.7% 어쨌든 간에 대체로 서울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이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69%인데요. 이야. 5시 36분이니까 네. 70% 넘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야, 김민석 상황실장이 71.3% 얘기했는데 과연 이 예측이 김문호 네. 등극할 수 문어킴. 있을지 네. 예, 문어킴 예,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지금 손에 6시에 뭔가 발표되는데 저희가 참 홍길동 방송이 됐어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구조사는 그 방송사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 보도는 30분 후에 6시 30분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세계 매체에 더 큰 힘을 주셔서 저희가 다음번 선거 때는 출구조사도 할 수 있는. 저 출구조사 하는데 안 돼요? 얼마나 들어요, 돈? 아니 제가 그거 안 되나? 양 변호사님 좀 내세요. 장모님 70억이라는데 70억. 야, 사진 앞으로 출연 가능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 양 70억이라고. 아니, 방금 말씀한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거 보니까 네. 출구조사가 아니라 출마 선언도 비슷한 여러분 다음 선거에는 저희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유, 목말라. 근데 진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건데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이게 이번에 선거에서 좀 다르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민주당 공천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왜 그러면 기존의 정치권에서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거나 취재를 하신 분들이 조금 헷갈리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치부에서 그동안 움직였던 그냥 대표적으로 나온 거죠. 그 정치 출마하려고 하면 거기 조직은 있어? 자금은 있어?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리고 네. 이 정치권 내에서도 몇몇이 그동안 어디 개파에서 이래서 활동을 해왔어? 누구 밑에서 일했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과 상관은 없이 국민들이 직접 보고 그 선택을 하는 쪽으로 더 초점이 많이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역구에서 이만큼의 사람이 지지를 얻을 수가 있어? 이런 분들도 지지를 얻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지지는 여기는 완전히 이런 보수적인 터스가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데들에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너무 이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네.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세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민주당 공천 얘기를 하시면서 기성 정치인들의 문법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저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거냐? 저게 유권자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자칫 이거 결과론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정권 심판론이 제도화되면서 뭔가 지금 후보 한 명 한 명의 인물 경쟁력으로 지금 승부하는 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오히려 구도로 쫙 갈라져가지고 민주당 후보, 야당 후보에 대한 저는 오히려 전폭적인 지지라고 봐야 되지. 각 개별 후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럼 뭐냐?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세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공천 과정에서 보여진 잡음들. 이른바 잡음, 네.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 당의 통합적 운영이라고 하는 관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상처가 있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공천 다 잘한 거죠. 근데 꼭 그렇게 설명할 일은 아니다. 네. 큰 틀에서 국민들이 이 공천 과정을
그 세대 교체라는 과정으로 이해해주고 또 나아가서 정권 심판론의 흐름 속에서 민주당의 제1야당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부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분 남아 있습니다. 투표까지. 제가 앞서 이제 대파 총선 말씀을 드렸는데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외신 기자들도 이 대파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보도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BBC, 예, 영국의 BBC 공영방송이죠. 그리고 더 가디언,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대파 밈이 도처에 퍼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은지 기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시 후 6시가 되면 20분 후에 정치권은 여야 정당 대표들은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방송들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6시 땡 하고 이제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면 각 당 대표들이 모여 있고 지도부들이 와 이렇게 막 그 장면 많이 만세하거나 예,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국회의원회관에 있는데요. 이 의원회관에 바로 저희 옆에 걸어가면 코다할 거리에 상황실들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같은 층에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상황실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 도서관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그리고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본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 지도부들이 이제 속속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모여서 개표 결과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의 표정을 보면 아마 앞으로 6시간 동안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와 하는 장면 어느 당에서 터져 나올까요? 구계영 기자 예측해 주세요. 예. 이거는 구문어. 정말 구문어가 아니고 20분 하면 20분 후에 제가 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의 공신력을 위해서로 제 마음속에 누가 와 할지는 그려지고 있지만 네. 20분간은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자정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방송. 네. 기자들이 가장 못 맞춘다. 맞아요. 2016년에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네. 2016년 선거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심지어 개헌 저지선을 나온다 이렇게 당시 기자들과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상 열어보니까 123대 122.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그 당시 민주당의 조적전. 어떤 딱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1당을 가져간 바가 있는데 그런 결과를 지금도 혹시라도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맞추는 게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언론사 기자분들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 쉽게 얘기를 했다가 틀리면 네. 구두고 남으니까 평론하는 입장에서 양자희 변호사님의 예측. 양지열. 누가 와할지 다 얘기했는데 뭘 또 알았대. 뭐 저희 가까운 데서 할 거예요 다 이번 층에서. 제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방송 근처에 다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와 하는 소리가 아마 현장음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근데 오늘 양 생각이 변호사님 듭니다. 그 차림을 보니까 그 넥타이가 네. 그 조국 블루인데. 조국 블루요? 완전히 지금 드레스 코드가 네. 진한 블루예요? 왜냐면 그거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색깔이 그겁니다. 민주당도 파란색인데. 아니 그 위에 색깔은 딱 번호 아, 색깔이에요. 이거? 아, 그런가요? 그래 전반적으로 스칼라가 비슷하네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주에 모르고 약간 붉은기 돌고 갔다가 시청자들한테 어찌나 구박을 받았는지 이번 아니, 주에는 조심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관이 네. 이번에 보면 대파를 정치적 표현불로 아, 결정을 들고 가지 해가지고 말라고.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쪽파도 아. 안 돼, 뭐 일제 샴푸도 안 돼, 뭐 등등등등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한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성관이 결정 뭐 법률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마지막에 네. 사실 선관위가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쪽에 야권의 엑스맨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파 그것도 그렇게 말 안 했으면요 사그라들었어요. 사그라들었고 누가 솔직히 장바구니에 대파 들고 가면 오히려 그런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가져가면 뭐 그런 것까지 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죠. 네. 다 잊어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면 가지고 가면 안 돼?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거 가져가면 안 되냐? 그때부터 뭐 조기봉투에 디올백 쓰고 외신 디올백에 대파 놓고 온갖 대파들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우리 그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전 투표했던 거 네네. 그 학교가 대파산지라고. 대파의 산지여서 부산 방송 명지동. 명지동 그래서 그 네. 학교의 상징이 대파예요. 네. 저는 대파를 상징으로 쓰는 학교가 있으려고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또 다 그런 것까지 유권자들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엑스맨들이 정말 많이 미락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번 얘기 들어보니까 선거에. 1959년에 태풍 사라가 덮쳤을 때 거기 몇몇
염전이었대요. 염전. 염전이 확 갈아엎고 그 대파 산지로 그때부터 유명해져서 사실은 동네 사람들은 명지동이 대파 산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랍니다. 아, 우리는 몰랐잖아. 몰랐죠. 예, 이제 그러니까, 전국이 네. 다 알아. 이천번인 줄 알았더니 대파 산지기도 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대파가 학교 상징으로 이렇게 야 그리고 그린 어니언이 영어로 대파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린 언니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에 입장냈는데 0.7% 포인트로 패배해서는 안 되겠다. 예, 마지막까지 투표를 해달라고 하면서 비상을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왜 이렇게 간절하게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교수님? 글쎄요, 좀 0.73% 그러니까요. 대선이 네. 생각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당 대표로서 치르는 총선에 있어서 책임감이랄까 그게 큰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법원에 출두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전국을 다 돌지는 못했거든요. 수도권 중심, 접전지 중심. 그걸 이제 언론에서도 좋게 표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써줬지만 어쨌든 이 그 대표로 느끼는 책임감의 크기가 남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투표율에서 결국은 우리가 65%를 좀 상회하는 투표율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투표율이 조금만 높아지면 저는 아무래도 이 정권 심판에 어떤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가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 지금의 예상되는 수준에서 좀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표현은 대표로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압도적이라는 말을 쓸 수 없지만 151석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수준까지 좀 야권 지지층이 좀 결집해서 투표율 제고를 통해서 좀 압도적으로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이 사실은 속내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0석? 에이, 200세까지는 좀 너무해요? 그럼 몇 석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문호. 절대 문어가 될 수 문어죠. 없습니다. 문어가 될 수 없고 저는 2달 전에 이미 120대 160석으로 진다라고 그랬어요. 아, 120대 160을 진다. 120대 160. 2달 전에 120대 다 합쳐서 그 20석은 어디로? 다 합쳐서 다 합쳐서. 그런데 반대로 판세가 완전 두 사람 말에 뒤집혔죠. 판세가 네. 완전 뒤집어졌다. 160석 플러스 알파로 예. 이긴다라고 하는 쪽으로 예. 바뀌었다. 이것은 제가 변심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화가 그렇게 요동을 쳤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문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슷한 숫자 정도로 얘기를 하죠. 뭐. 근데 네.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저 관심은 그래요. 진짜 저도 딱 조국 혁신당이 얼마만큼이나 가져갈 수 있을 거니까 비례 투표인데 네. 왜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냐 유난히 또 관심을 가지자면 그냥 민주당을 찍으러 가시는 분들 말고라도 본인의 지역구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투표를 하더라도 여기는 뭐 보수 후보를 꺾을 수가 없어 이런 지역에 계시는데 또 민주당이나 범야권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많이 가셔서 만약에 비례해서 조국 혁신당을 본다라면 그게 그 숫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가 저는 그래서 예측해 관심이 주십시오. 네. 뭘 자꾸 예측하는 거예요? 네. 빨리 제가 예측해 숫자에 주세요. 잘 몰라요. 네. 15석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15. 15. 조국 혁신당 사실은 15. 30% 네. 받아야지 그 오. 정도라고 지금 하던데요. 화장실을 가다가 네, 누굴 조국 혁신당 핵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화장실은요. 일단 이제 조회관. 조를 해서 이런저런 성대를 얘기를 하다가 주장했다. 도대체 이번에 몇 석이나 할 것 같냐. 구교영이 두 번째 단독. 네. 그랬더니 이분 왈 화장실 단독. 16석이라고 얘기했어요. 오, 상당히 16석.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네. 양재열 변호사 의견에 와. 동의하는 편인데 네. 실제 이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나왔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여론조사 그 지지율보다는요 득표율로 따지게 되면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또 막판에 조정받는 국면도 있지만 네. 이번에는 뭐 그렇게 조정받는 것보다는 그 득표율이 좀 더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네. 저는 15석 충분히 지금 교수님 근데 조국 혁신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10 플러스 알파만을 원한다. 10석 이상으로 말한 적은 어쨌든 없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절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선거에 알아요. 준비된 그걸 알아요. 사람. 선거에 네. 준비된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조국 왜? 혁신당에. 조금은 교만할 수 있거든요. 조회관이 그럼 방금 교만했던 거네요. 이건 이제 언론을 대놓고 제가 하니까 화장실 가다 물어봤잖아요. 시키고 물어봤더니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더라고. 10석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점을 견지해 왔잖아요. 네. 굉장히 겸손하게 또 하는 친구. 저도 조국 혁신 그 조국 혁신당 관계자랑 아까 통화 좀 했었는데 네. 13에서 15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13에서 15가 이제 30%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내부적 판단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투표를 할 때 이게 사람들이 내 표가 과연 이게 쓰임새가 있느냐 없느냐, 효용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특히 지금 2달 전에 조 교수님이 아마 저기 뭐 민주당이 그만큼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던 가장 큰 원인은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비판했던 분들이 지난 그 기간 동안 많이 하셨던 말씀이 야 180 만들어줬더니 니네 뭐 했어? 이 말씀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뼈아팠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할 수 있어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령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저 지역구 내에서는 누구도 이 뭐 보수 후보를 꺾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나가서 비례 찍으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분들이 얼마만큼 많을까? 그게 제가 궁금한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뭐 어찌됐든 지금 뭐 이제 조국혁신당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그밖에 다른 정당들의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 기자님은?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지금 동요가 일어나는 네. 게 저한테 카톡으로 지금 각종 정보가 접수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읽을 수가 읽어주세요. 없어요. 읽었다가 잘못될까 봐 못 읽어요. 보통 직전에 나오는 거 틀린 거. 근데 이제 네. 아시지만은 온갖 발이야, 온갖 발. 온갖 발에 다 밭은 달고 있어. 다른 글이라는 표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이 셈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전 이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에 선거를 치른 지도부가 과연 그 선거 패배 기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그 국민의힘 지도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에서나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들은 110석을 기준선으로 놓고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늘 짜졌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선거라는 거 승패라는 게 분명히 1당과 2당으로 정해지긴 하지만 본인들은 어쨌든 간에 정권 심판이라는 굉장히 높은 파고 속에서 판단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나 한동훈 지도부는 그 결과에 대해 2당이랑을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 이 지도부가 다음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가 과연 납득할 만한 숫자일까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우리 정 교수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런 기준선이라는 게 있을까요 좀? 글쎄요, 뭐 기준선은 정확히 나름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가 어떤 전 가장 바텀 될 거다. 네. 그러니까 103석이잖아요. 네. 103석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워서 이를테면 원내 일당이 되면 완전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예. 103석에서 뭐 원내 일당이 되려면 최소한 뭐 135, 네. 150 가까운 140이 돼야 되잖아요. 140, 예.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간이 확 열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103석을 놓고 봤을 때 지난 총선의 기준만 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동안 뭐 했냐는 것도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한 110석 정도를 하면 우리가 선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는 얘기한 거다. 그 네. 기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사실을 내부에서 오늘 오전부터 조금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110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돌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실제로 110석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될지. 근데 사실 지역별 투표율 좀 편차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대구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네, 안 좋아요. 그리고 광주 전남북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최소한 득표력이 더 많아지는 거다. 최소한 10% 정도라도.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또 조국혁신당이나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정당들이 비례대표에서도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천하 3분지게는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5시, 아이고, 53분이에요. 7분 안 남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가도 됩니까? 투표소? 아직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내비 찍고 빨리 가세요. 네. 정치를 네. 하셨던 분이니까 이럴 때 이렇게 시간 막 5분, 7분 할 때 정치하시는 분들 신경이 어때요? 그래, 뭐 심장이 궁금합니다. 어떠네요 이거? 늘 그렇잖아요. 좀 약간 위선적이잖아요, 정치한 사람들이. 신인사 대천명이죠, 뭐. 진인사 대천명. 큰일 날 뻔하셨는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진인사 대천명이라 썼어요. 지금. 네. 늘 하는 표현입니다. 속으로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속으로야 지금 엄청나게 쫄리고 난리가 아니죠. 실제로 발표됐을 때 저는 기억나는 게 20년 전입니다. 너무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20년 전에 저는 여론조사 기관에 있었는데 지금도 여론조사 기관은 아주 탄탄하게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네. 제가 설립했는데 저희가 최초의 출구조사 방송사가 하기 전에 저희가
아, 도입했군요.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출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전국 253개 지역구에 대한 여론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해가지고 예측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열린우리당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동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 152석을 맞췄어요. 101석이 틀렸는데 사실은 야, 그거 151석. 엄청난 그때 이제 정확도인데요. 그 희열. 그때 뭐 열린우리당 그냥 거의 와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 당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저는 오늘 그러면 과연 의원회관에 민주당 저는 이미 예측을 발표했으니까 얘기했으니까 정말 의원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와 하는 함성이 날 건지 네. 아니면 와 하다가 그냥 좀 약간 와 하는 정도에서만 그칠지 네. 저는 그냥 160석을 만약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다면 네. 워낙 지금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회관이 떠나갈 정도의 함성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30분이 매우 길 것 같습니다. 6시부터 6시 반이 매우 길 것 같고요. 6시 때 저희가 저희 간담회실 문을 양쪽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와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지. 왜냐하면 어디서 저희 있는 나는지. 데서 굉장히 네. 가까운데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저희처럼 똑같이 상황실을 차리고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겠습니다. 5시 55분인데요. 제작진께서는 문을 좀 열어서 실제로 와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직접 여러분들께 현장음으로 아까 교수님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이라는 게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런 게 지금 선거 막판 이제 일주일 앞두고는 국민의힘 캠페인 자체가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맞아요. 200석은 막아달라 읍소하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200석 넘는 거야?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석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던 적이 없는 숫자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네. 87년 민주화 이후에 없고 민주화 이후에 없고 그 전에는 네. 3번 정도 있었답니다. 세 번. 그때는 아무래도 선거가 약간 그렇죠. 그때는 뭐 비정상적인 거의 네. 민주화 이후에 없던 네. 근데 거죠. 그런 결과인데 지금 뭔가 야권 지지자들은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그렇기 기대치가 때문에 지금 반영돼 있는 만약에 거죠. 예를 들어서 있다가 지역구 154석 그럼 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약간 헷갈리는 약간 헷갈리는 거야. 네. 이거 우리가 많이 이긴다 그랬는데 200 이거 해보니까 네. 다도 해도 200석 네.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그 기준선이라는 게 지금 네. 여야가 너무 다르다. 네. 그런 거 심리적 기준선이. 예. 네. 약간 저희- 옛날 올림픽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은메달 따 울고 있고 막 이런 네. 잘한 그것도 잘한 건데. 네. 네. 지금 저희 그 제작진이 그 현장 라이브 카메라 들고 지금 나갔어요. 아. 네, 지금 잠시 후부터 저희가 PIP로 화면으로 과연 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하러.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와, 예, 진짜.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행동하는 방송. 예, 네. 빅텐트입니다. 3분 6시까지 3분이 남아 있긴 한데요. 좀 당선을 자신하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가 이제 언론소통방이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내일 일정을 공지했거든요. 네. 내일 근데- 일정은 벌써. 네, 근데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대표,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은 다 사실 통상 일정이라고 하는 건 일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만 내일 공식 일정이 4개가 있어요. 네, 아침 7시 반부터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 네. 전화 인터뷰, 8시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 전화 네, 인터뷰. 다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11시 40분 JTBC 장르만 여의도 네. 전화 인터뷰. 아마 상대적으로 좀 당선을 자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네. 자, 지금 방송 3사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약을 깨면 큰일 납니다. 예, 이번에 형사처벌 세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3사가 연대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개표 방송하고 처벌받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30분간 저희는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30분 후에 출구조사 결과를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는 지역별로 당선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출구조사 내용도 7시부터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송구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일단 구독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접이 왜 자꾸 빠지나? 너무 아쉽습니다. 저 생방송 저 지상파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출구조사 보러 가시고 있어요. 예. 현실입니다. 바로. 네, 집에서 보실 마음이 때는 가슴이 TV로는, 아파요. 예. TV로는 출구자서 보시고 네. 댓글은 저희 거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건 말해줘요. 기성 미디어에서 그러면 어떻게 참패의 기준을 뭘로 가르냐? 네. 사실 특정 정당이 과반을 하면 참패라고 합니다. 가만히 상대 하면.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신문 조간 신문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네.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여당 참패라는 제목이 그렇죠. 일면에 그렇게 달릴 해야 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보성으로. 네. 예를 들어서 59분이네요. 예, 아. 59분인데
왓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예 저희도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아, 근데 하는데 너무 궁금한 게 네. 혹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올려주시잖아요. 뭐 네. 어떤 결과를 네. 저희가 이걸 보고 읽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아, 네.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사실 네. 미디어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네. 알면서 보시는 모르는 분은 다 아는데 우리는 말을 못해. 댓글은 정말로. 달리는데. 지금 댓글로 40초, 30초, 아이고. 20초 야, 막 이렇게 이게 하고 뭐? 있습니다. 네. 다들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지만 저희는 말할 수 없다는 거. 아, 그래도 여러분 너무 카운트다운은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카운트다운 한번 예, 해볼까요? 예. 지금 몇 초 남았습니까? 15초. 예. 예. 10부터 예. 어. 9 8, 7, 벌써 아 소리가 나고 있어요. 4, 3, 2, 1. 와, 엄청나게 크게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좀 늦었던 거. 여기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귀에 들. 여기 오, 와 아직도 복도에서 들려요. 복도에서 와 거의 어떤 환호성 소리가 숫자길래? 뭐 여기는 도대체 어떤 여기는 숫자가 여기는 야당밖에 네. 없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에는 네, 이 건물에는 지금 야당밖에 네,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예, 야당밖에 댓글이 막 없- 올라오고 있어요, 개혁신당. 지금. 네, 아, 네. 댓글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와. 표정을 야, 얘기하는 와. 막 빨개지고 있어요. 야, 표정 좋다, 표정. 정수 표정 좋다. 와, 야. 아 근데 진짜 소리가 지금 난리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월드컵 응원 엄청납니다. 경기 네. 사람들 맞아요. 거리 네. 응원할 때 골 예. 넣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야, 심지어 우리 제작진까지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일단 화면이 숫자도 모르고 박수 치고 있어, 지금. 시민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민들, 정말 유권자들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4일간의 정말 대장정이었습니다. 그 14일 동안 아직도 시끄러워요. 예, 아직도 시끄럽다. 지금 제가 보기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화면이 뭐 뭉개지는 거 보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네, 얼른 섭외해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6시 35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인터뷰를 합니다. 앞에 통신사 2군데 있고요. 다 합쳐서 네, 전국의 모든 언론, 외신, 내외신 다 합쳐서 저희 3사 연합 방송이 예, 최초의 인터뷰입니다. 목이 여러분, 메, 목이 메이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눈물 난다, 이깁니다. 네, 쫄깃쫄깃하다, 눈물 나네,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지금 예, 다 울고 계세요. 예, 시민분들이 울고 계시다. 이게 바로 감동의 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번 해야 되나? 예? 대한민국 할까요? 자, 이런 거 잘하잖아요. 예, 대한민국 안 되죠. 대한민국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도 될까요? 해도 될 것 같아. 자,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짝짝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유권자를 위한 방송. 유권자를 위한 유권자를 방송. 위한 어쨌든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네. 네, 모든 국민이 만든 특정 정당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네, 네, 예, 네. 저희는 언제나 객관적인 방송을 추구합니다. 네, 주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공정과 객관 그리고 상식에 기반한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균형을 굉장히 많이 맞추지 않았습니까, 김은지 기자? 네, 아까 심지어 천하람 저 개혁신당 후보께서는 네. 화면이 좌표형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예. 저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는 근데 화면까지도 신경 선거라는 쓰는 거는 네. 또 수도권 같은 게 경합지가 많기 때문에 네. 끝까지 투표함을 개봉을 해봐야지 그렇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관측일 뿐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이렇게 섣불리 너무 네. 예단하는 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대선과 총선은 또 다르죠. 네. 많이 얘기 나중에 보면 숫자는 네.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좀 생기더라고요. 네. 실제 출구조사는 대선에서는 거의 대부분 맞췄어요. 근데 총선은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254개에 달하는 지역구도잖아요. 거기다가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네. 어쨌든 또 하나의 단점이고요. 맞습니다. 또 지역구 샘플이 사실 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안 하는 지역구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출구조사가 상대적으로 총선 예측은 조금씩 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이 그 개표 과정에서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그러니까 필요가 제가 왜 있었어요. 그런 격차가 있냐면은 통송 그 이렇게 3사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총 2,000개 투표소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54개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눗셈을 해보면은 그 지역구별로 한 8곳 정도의 투표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말 그대로 대선과 달리 총선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또 있고 그 실제로 보면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1당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얻을 거라는 예측은 못했어요. 당시에 보면 그 KBS 같은 경우에는 155에서 178,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153에서 170, 그리고 SBS가 154에서 177석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 네. 어땠습니까? 180석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를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사실 양절 변호사님께 궁금한 게 만약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희는 결과를 모르지만 정말 민주당 아니면 범야권이 정말 대승을 거뒀다. 200석을 넘겼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국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석을 넘겼다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예상하는 것처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을 거부하기 어려워지죠. 아, 예, 거부권을. 거부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정국이 일단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국민투표가 필요하지만 헌법을 개헌이 개정할 가능하죠.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다. 오, 예. 굉장히 물론 힘이- 대통령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예컨대 범야권이 그야말로 200석 이상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없던 역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87년 대선 이후에 87년 대선 이전에도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네. 저도 그 예전에 그 1대 2대 빠 이럴 때 있잖아요. 1대1 그때는 삼부에 있었다고. 저 호랑이 그런 잡을 거- 때 이겼었을 거예요. 네. 그 자유당 시절에 무슨 정권이요? 네. 자유당 시절에 자유당. 사실 사실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없죠. 예. 근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200석까지 가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건 소통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지금 뭐 지난주에 월요일에 대담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일을 하려면 이제는 안 날 수밖에 없다. 왜 밑에 정권 초기에는 출범 이후에 공직자들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정부가 첫 출발했기 때문에 발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 언론들도 뭐 흔히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었고 한데 이번 총선 결과에서 만약에 뭐 야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선발이 그렇게 만들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적어도 고집을 부리는 일은 저는 불가능할 근데 것 이제 같아요.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잘 얘기했습니다만 뭐 표현을 대드덕 정권이 될 거다. 레임덕 네. 정도가 아니라 네. 대드덕 정권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현장 연결을 야, 네. 난리 와, 나네. 역시 네. 제작진 대단합니다. 현장에 가서 바로 저런 화면을 만들어 왔어요. 즉석에서. 네, 와. 그 소리가 들렸던 와, 현장 저게 모습이 바로 거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윤수연 PD가 가서 직접 찍어 왔어요. 네. 저희가 어디예요? 민주당인가요? 민주당이네요. 예, 민주당 내부에 난리가 출구조사 났습니다. 네. 대표를 보고 네. 이제 와, 계시고요.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당직자들도 네, 눈물 당직자들이 나죠. 난리가 났네요. 예. 야, 2002년 월드컵 때 보고 처음 극장에서 다 같이 예. 축구 경기 보고 있는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뭐 어마어마한 승리를 예, 거둔 걸로 보입니다. 저기 네. 방송사 어느 방송사인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압승이라고 나왔어요. 네. 모니터가 보이네요. 모니터. 모르겠습니다. 모니터. 알 지금 수 워낙 없습니다. 감시가 심해서. 자, 저희는 지금 국회에 있어요. 예, 국회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된다. 예, 라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자들이 잠깐 나왔어요. 네, 야, 받아친 저 기자들 보니까 나왔는데. 예, 민주당 당직자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모습. 예, 계속 그러네요. 예, 예.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뭐 네. 어디 자, 지금 다음 화면 또 준비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는 곳은 자 어디냐? 예,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가고 있는 예, 거죠? 카메라가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야. 네, 자 달려가고 있어요. 네, 야, 자 윤수현 PD, 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네, 와 과연 어떤 모습이 예 펼쳐질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박수가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감 발표 같은 걸 앞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있나요? 그거는 비례 아닌 것 발표를 같고. 동시에 한 건가요? 비례도 나온 비례 건가요? 비례가 나왔죠, 나왔나 네, 봅니다. 나왔나 봅니다. 예. 여기도 주먹을 좀 주시는 분들도 아, 계세요. 여기서 기세 이상의 그렇군요. 성과를 거뒀다는 예, 정도로 그렇군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자, 다음은 윤수현 PD가 어디로 갈지. 자, 일단은 조국혁신당을 쭉 보여드리고 네. 있고요. 조국 대표는 6시 20분 정도에 감사 인사 및 입장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6시 9분 지나고 있고 카메라가 또 이동을 합니까?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네. 네, 조국혁신당 보여드리고 다음은 네, 또
네, 지금 뭐 각 비례대표 당에서 후보들이 비례대표 지금 있어가지고요. 몇 네. 번까지 당선권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네. 어디까지 꽃이 달리는지를 보면 이제 네. 우리가 몇 번까지 아, 저 판에다가 직접 또 예, 그렇군요. 당선을 달아주겠군요. 네, 그렇군요. 아, 저렇게 환호하는 걸 보니까 됐구나. 네. 아 그렇군요. 이거 뭐 순서대로 좀 발표를 하나 봐요. 아, 지금 그렇군요. 방송사에서는. 네, 아, 그렇습니다. 이거 휴대폰으로 틀었어. 아, 참 답답합니다. 아, 이거 저희 봐야 되나? 3사 연대 아니, 실수할까봐 일부러 안 맞습니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보면 예. 얘기해 버릴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게 실수할까 보면 봐. 아까 200석 이렇게 기준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처럼 180석에 준하는 숫자를 얻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정부 여당이 아마도 야당의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여 행위에 대해 가지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네. 아마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협력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지금 뭐 범야권 200석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네. 여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의미해진다든가 뭐 개헌안 야당 입장에서는 뭐 개헌안 탄핵 소식이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네. 정작 중요한 여당이 정치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의회를 버리고 사실은 바깥으로 나가버리라고. 네, 자 지금 아니, 말씀하시는 개혁신당. 순간 네, 개혁신당으로 네.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다 개혁신당 같은 층에 있습니다. 네, 아주 개혁신당 빠르게 대표 다녀왔습니다. 상황실로 네, 실시간으로. 예, 실시간으로 민주당 거쳐서 조국혁신당 거쳐서 그리고 아까 천하람 위원장 왔다 개혁신당으로 갔죠. 가고 네.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이거. 분위기가 어떨지 보겠습니다. 예, 개혁신당 개표 여기는 상황실 비례보다도 지역구가 제일 관심이겠죠. 그렇습니다. 저기는 과연 한석 화서울에서 지역구 예, 나타나냐 어떻게 못하냐. 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조용하네요. 나는 되게 좀 조용한 느낌으로. 조용해요. 우리 조용하네요. 반응 순위로 보면 1, 2, 3이네요. 네. 저 반응으로 볼 네. 때는 그 이준석 대표가 조용하죠. 예측 조사에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나왔을지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숙연한 느낌으로. 저기는 마이크가 굉장히 꺼졌나? 중요한 느낌. 아니 네. 목소리 소리가 안 잡히네. 네. 아까 천하람 위원장 여기 와서 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 아까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여하튼 저희가 뭐 박진감 넘치는 현장 화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고함을 질렀더니 목이 아파요. 뭐 출마하셨어요? 아니, 근데 뭐 화면을 보니까 축구 경기 자기도 보는 모르게, 것처럼 네, 흥분이 되네요. 자, 저희가 6시 11분 그래도 아직 19분이나 남았어요. 인용을 하려면 19분 후에나 인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6시 35분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단독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의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인용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전달된 바에 따르면 야권이 상당히 승리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음직한. 추측이 좀 왜냐하면 네. 한동훈 위원장 반응이 지금 방금 들어왔거든요. 뭐라고 저희 현장 나왔나요? 기자가 네. 보내줬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퇴장했다라고 합니다. 퇴장했다. 예. 바로 퇴장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는 좀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 이제 이런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그 쓸쓸한 멘트를 남기고 일단 자리를 비웠는데 궁금한 것은 결국은 뚜렷하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과연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된다면 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긴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제 굳이 디올백을 네. 총선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제가 꼽았던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일찍 조기 등판하면서 총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상황이 국민의힘 좀 굉장히 불리하게 돼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도 만약에 진짜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왔을 때 좀 지금 보면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까지 기대감을 모았던 그런 상황이 3월 중순쯤에 펼쳐졌다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네. 선거까지도 국민의 입장에서 유리한 이 상황이 됐을 수 있고 그렇게 만약에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뭐 선거 잘 치렀으니까 뭐 유학이라도 간다. 정치인들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쓱 하면 한 위원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몇 년 비웠다가 딱 대선 앞두고 돌아온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카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디올백 사건을 중요하게 봤던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드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불가피하게 굉장히 심하게 내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성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뭐 배치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남은 사람들도 지금
좀 다음 이제 차기 대선 구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거냐, 줄을 어디다 서야 되느냐. 아마 홍준표 시장님 메시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하실 거고 많이 나기 시작하실 거고요. 굉장히 시끄러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책임론이 많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 집계 중이긴 한데요.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64.2%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65%를 넘기지 아직 못했던 넘기 거죠. 아닌데 7시 30분까지는 종합 투표가 좀 나와야 될 것 아, 같고요. 그렇죠. 아직 아직 최종 집계 중. 집계는 예, 아니는 예, 거죠. 최종 집계는 아니고 6시 현재 64.2%라는 것이고요. 7시 30분 최종 집계를 한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투표율이 예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대선처럼 77.1%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69%냐 아니면 앞자리 7자를 찍느냐 이게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정말 그 앞서 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이 개표도 굉장히 긴 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김은지 기자, 이번 개표는 사전 투표함부터 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전 투표함 개표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자기네들의 어떤 열세가 있겠지만 본투표에서 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예, 사전 투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투표를 열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지역구는 경합 지역은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오늘 좀 더 길게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6시 반 이후에 좀 속 시원하게 예, 이야기할 수 있지 속 시원하게 않을까. 얘기할 또 수 있지 않을까. 지역구는 심지어 7시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네. 아까 저희 작가님께서 네. 그 카메라 배터리 고정하려고 저기 테이프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가져오는데 혹시나 저희 입틀막 하시려고 저희 숫자 나올까봐 뒤에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실수를 사실 하지 않고 맞아요. 근데 이번 진짜 선거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 입틀막, 3대 입틀막. 예. 국회의원 입틀막, 대학원생 입틀막, 맞아요. 의사 선생님 입틀막. 예. 의사. 아, 3대 입틀막. 정말 종류도 예. 다종다양하게 이렇게 약점만 짚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이게 물리적인 입틀만이 아니라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네. 선관위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다못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맞아요.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사실 언론계가 다 같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정말 이게 위축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방송할 때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고발당했잖아요. 그러세요? 국민의힘으로부터. 뭐, 국민의 아니 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면 또 고발할까봐 네, 자제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영이 형은 고발 아직 안 당했어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잖아 지금. 고발 사주하지 말라고 지금 오재훈 씨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고발 사주요. 큰일 예. 납니다 지금. 사실 네. 저는 입틀막 전에도 예전에 기억해 보면 이 용산으로 온 이유가 집무실을 옮긴 이유가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 우리 매일매일 기자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기자들과의 어떤 기싸움 이후로 도어 스태핑이 끝난 것 자체가 이제부터 입틀막의 전조 현상이 거기서부터 나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MBC 기자를 비행기 태우지 않고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전용기에서 빼버렸어요. 전용기 거부. 저는 거부권 행사도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기사 거부권을 거기서 행사하지 않았나. 하면서 불통의 어떤 결과가 되게 많은 분들을 좀 분노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전용기에 출입 기자들을 순방가는 동남아 순방 때였어요. 예, 뭐 기자들을 태우지 않고 가서 경향신문 그래서 같이 안 타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저희 출입자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이제 비행기 표를 구해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니까 다음번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네. 아니 오는 기차는 같이. 이게 예. 왜냐면 예. 오는 데를 따로 왔는데 따로 그게 아마도 경유를 해서 가야 되고 아마 네. 대통령이 가는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 나라의 수도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그 전용기를 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취재 환경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력이라도. 네. 근데 아마 그 이후에는 대통령실에서도 MBC 기자를 네. 전용기 태우면서 다 같이 아마 맞아요. 탔던 네.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도 숫자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우스운 상황이잖아요. 막상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볼고 다 알고 있는데 저만 오히려 저희만 모르고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자꾸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치가 대한민국이 퇴행했다, 과거로 거슬러 갔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이
아니라는 거의 대표적인 현상이 누군가를 입을 틀어 막으면 그 소리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 같아요. 아까 다 지르지 않습니까? 다 새어나오고 예. 있고 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고 기자분들이 이런 대우 받았다는 거 알고 있고 농담처럼 아유 말 조심해 그러다 고발당해라는 얘기를 그니까. 하지만 그게 뼈 아프게 말 스며들고 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야 아무도 안 보이는 투표소 내에서 내 마음을 찍을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착각한다면 남은 3년 동안 정말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이제 고쳐야 돼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지금 사람들을 끌어나가서 입을 틀어막고 그것도 물리적으로 그리고 무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파른 선거구에 그 투표소에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대통령 배우자가 투표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이고 이런 시대를 국민들은 못 견디는 거거든요. 이거 뼈 아프게 생각하고 제발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 정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17.15% 표차라는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소통 현장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얼마 안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냐. 이번 총선도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크게 이제 야단을 맞은 셈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바꿀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오늘 예측이 너무 많습니다. 바꾸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석수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야권이 상당하게 크게 이기는 결과인데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야권에게 풀어준 유권자들의 요구가 더욱더 거세질 것이거든요. 대통령한테 새몽둥이를 들었더니 이것은 윤재욱 대표의 표현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 새몽둥이도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가 빗받칠 것이고 그럼 국회는 거기서 굉장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후의 국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달렸다. 그렇죠. 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불통의 환경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날 분들이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일 겁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번 공천 과정에서 비교적 잡음이 없다고 했지만 굉장히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 많이 생활해 오셨거든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중진 중심으로 대통령을 향한 강한 성토와 비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뼈아픈 성적표로 받아들고 앞으로 남은 3년 어떻게 국정운영 기조를 가져갈 것인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번 개표방송 결과를 보시고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마음이신지 술을 드시진 않겠죠? 아니 근데 저는 참 제일 화가 나는 건 네. 정치권이 그렇게 멈춰 있다시피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거든요. 맞습니다. 평범한 지금, 시민들입니다. 예, 국가결산 보고서 뭐 이게 지금 발표도 하루 그러니까요. 미뤘잖아요. 예. 황당한 일인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재정법 만들어지는 처음 있는 일인데 물가 다 오르고 있죠. 물가 오른다는 게 예전처럼 뉴스에서 보고 물가가 오르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도 하루하루 다니던 식당에서 밥 먹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에요. 네.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요?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거는 그냥 뭐 정치권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바꾸고 이런 거 이전에 국민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번 14일간 총선 현장 취재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가난한 동네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 동네에서도 물가 문제 얘기를 제일 심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러니까 전 국민이 매일매일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요. 당장 뭐 임대료 내야죠. 또 뭐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뭐 점심 한 끼, 친구들 만나서 여유롭게 먹고 즐기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돈을 못 쓰니까 다들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밥도 좀 먹고, 예? 제가 구교영 기자, 김은지 기자, 밥 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방송을 많이 했는데 밥 한번안 빵만 샀네. 샀어요. 빵만 사. 정말. 기자님 이렇게 사주셔야 내려옵니다. 재모야 난 샀잖아. 네, 맞아요. 물가가 높은데.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힘들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떻게든 여기에서 이 바닥을 찍고 뭔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집단지성의 그 결과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인용은 할 수 없지만 사실상 내용이 그런 것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짐작하고 듭니다. 있을 뿐이죠. 네, 지금 6시 24분 지나고 오,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네, 남았죠. 네, 이제 뭐 우리 다시 6분 카운트다운 한번 해야 됩니까? 이거 끝내면 저희가 2부에서는 마음껏 얘기해도 되는 마음껏은 아니고 지역구는 이제 그 또 정당별 지역구는 의석수.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제가 지금 6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가서 오, 네, 직접? 오. 조국 대표 인터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겠습니다. 언제 끝나? 네, 뭐예요? 왜 네. 합법이 이래 어려워? 네, 죄송합니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일어나서 움직여서 네.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송이에요. 좋다. 유튜브니까. 네, 발이 걸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장 기자님까지 우리를 듣기 평가하게 만드는 나는 듣기 평가 뭐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제가 움직이도록 하고요. 네, 자리 없는 동안에 진짜 센터로. 제가 센터에 한번 앉겠습니다. 네. 2부 진행자이시기도 네, 하고. 이부 진행자이시다 인정한데요.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지금 사실 우리가 여야 거대 정당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머지 정당들 좀 어떻게 될까? 그 이후에 입지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개혁신당 아까 분위기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준석 대표 한때는 보수의 아이콘이었고 국민의힘의 대표하는 수장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흔들린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순간에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고정적인 지지층이 다 거의 많이 떨어져 나갔었잖아요. 그때 뭐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떨어져 나간 게 이 이준석 대표가 참 쌓기는 뭐든지 어렵지만 잃어버린 건 순간이었고 그 흔들리는 모습이 본인이 비판했던 구 정치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구태를 닮아버렸던 따라갔다. 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기도 어려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에게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겠느냐, 솔직히. 네. 그리고 선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혁신당 나오면서 더 두드러졌고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어느 쪽이 앞서간다라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버리면 국민들도 이제는 이 또 더 양당에 바라드는 그리고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는 더 효용성 때문에 더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도 대가는 좀 혹독할 것으로 봐요. 대가가.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삼지대의 어떤 그 상징성을 이준석 대표가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결과론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가져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국 혁신당이 또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의 어떤 그 삼지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충족시켜주는 게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돼버렸던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그 동탄에서 화성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쨌든 입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1차 관건이 될 거다. 근데 지역구 입성을 못하게 되면 정책 제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네. 결국 비례는 아마 한 2석 정도, 많아야 2석 정도 될 텐데 명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개혁신당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시험대에 올랐죠. 시험대 네. 오른 거죠. 네.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랑 함께 여당 보고를 위해서 함께할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야당의 역할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참여하고 있는 면면들 또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정치적 진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뭐 대단히 뭐 지금 뭐 어려운 지금 네. 예측 결과를 보고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그 좋은 그 뭐랄까 정치적 자원들이 지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네. 그런 선거 결과를 받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2024 총선 빅텐트 일부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양재열 변호사님, 정기당 교수님, 그리고 방송인 허재무 씨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2부에서도 이어서 할 텐데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유력 인사가 단독 인터뷰를 저희 이제 3사 빅텐트와 하게 됩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 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그러면 이어서 조국 혁신당 대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17대, 18대 국회에서 일을 했었는데